혼란스러운 시기다. 음식에 대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어떤 정보가 정말 유익한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나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좋은 식단은 과연 무엇일까? 특별한 음식은 무엇일까? 이미 오키나와식 지중해식은 우리에게 건강한 식단으로 자리 잡았다. 생선과 채소를 많이 먹는 일본인, 유제품과 올리브오일을 먹는 지중해 사람들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가 서로 달라 보인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 장수인들은 저마다 다른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왜 모두 건강하고 장수하는 걸까? 음식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언어이며 정보다. 올바른 언어가 인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듯이 올바른 음식은 세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풀을 뜯으며 자란 소를 먹는 것은 소의 정보, 풀의 정보, 그리고 흙의 정보까지 얻는 셈이다.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좋은지 알고 싶다면 그 음식에 담긴 정보가 건강한지 자문해보라. 내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내 불량 유전자 때문이다. 난 학창시절부터 운동선수로 활동해왔지만 끊임없는 장애물과 맞서야 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아킬레스건, 족저근막염, 그리고 무릎 통증에 시달렸다. 교정기구를 통해 끊임없이 치료를 시도했다. 대학 때는 힘줄과 인대에도 문제가 생겼다. 스포츠 닥터를 찾아갔지만 도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을 중단하고 쉬는 것뿐이었다. 의과대학에 입학한 뒤 비로소 스포츠 닥터가 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의과대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으며 단지 질병의 증상을 해결하라고 가르칠 뿐이었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나와 같은 근원적 문제를 파고든다. 그러나 의학은 다르다. 왜냐하면 의학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와이로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골격 질환을 겪었다. 오른쪽 무릎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1년 동안 지속되었고 걷는 곳조차 힘들었다. 시술도 받았고 주사도 맞았다. 물리치료는 물론이다. 심지어 하와이 무속인까지 만났다. 하지만 오히려 문제는 악화되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 요리사인 남편 루크는 영양학 공부를 권유했다. 그는 영양의 세계에는 부자와 빈자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즐겨 먹던 인스턴트 식단이 영양의 빈자로 만들었으며 치유 능력을 망가뜨렸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의 조언을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난 의과대학을 나왔고 영양학과 생화학까지 공부했다. 저지방 음식을 섭취하고 칼로리까지 철저히 계산하며 살아왔다. 남편은 책 한 권을 선물했다. 앤드류 와일의 자연치유라는 책이었다. 책을 펼치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오메가3 지방. 저자는 우리가 비타민을 섭취하듯 오메가3를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적잖이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방이 해롭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1800년대에 찍은 미국 원주민의 사진에서는 그들의 균형 잡힌 얼굴과 강인한 골격을 볼 수 있다. 인디언들의 강철 같은 체력과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 근원은 자연의 음식이 아닐까? 하와이의 최고령자들은 증선주들이 섭취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음식을 먹고 자라왔다. 의과대학의 수업에 따르면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콜레스테롤은 악명 높은 살인자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과학적 연구들은 미국 의학협회의 손이 아닌 인디언 부족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이는 중대한 문제였다. 오늘날 저명한 의사들의 주장과 달리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유익한 영양소였다. 우리는 오랜 시간 달걀, 내장육과 같은 진짜 음식을 식단에서 배제하고 트랜스 지방 덩어리인 마가린과 같은 가짜 음식으로 대체해왔다. 이 엄청난 실수로 우리의 유전자는 반세기 동안 영양의 보릿고개를 감당해야 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달걀과 수제 소시지 대신
달콤한 시리얼로 대신하는 것은 자녀에게서 비타민 B와 콜라겐을 빼앗는 행위다. 달걀의 노른자는 레시틴, 필수 지방과 비타민 A, D를 비롯해 뇌를 성장시키는 지방들로 가득 차 있다. 비타민 B는 모든 신체 기관을 발달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산부에게 비타민 B가 결핍되면 신생아는 뼈가 약하거나 당뇨병 등에 취약해진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질병을 진단받을 때 유전 때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의사들은 암과 당뇨병 등의 가족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후성 유전학은 우리의 행동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우리가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유전자의 기능에 영향을 주며 다음 세대까지 전해진다. 후성 유전학 연구자들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비타민 결핍이 체중과 질병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다 라는 명언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독소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 체내로 들어오는 해로운 물질이다. 심지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 내부에서 독소가 생성되기도 한다. 지금 당신은 공기의 질을 바꾸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를 조절하는 강력한 요소를 바꿀 수는 있다. 바로 음식이다. 내가 거주하는 하와이에는 4대가 함께 진료받으러 오기도 한다. 이 경우는 세대별 음식의 영향력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 농장에서 태어난 증조 할머니가 시력이 좋고 영구치를 갖고 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증조 할머니가 가족 중에서 가장 건강하다. 얇은 진료 기록이 이를 증명해준다. 반면 가장 어린 손자녀는 주의력 결핍장애, 천식, 피부질환, 중이염 같은 현대질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손자녀들은 신체의 이상 증상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생리 기능의 퇴화는 영양소의 부족과 독성물질의 섭취로 늘어만 가고 있다.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리적 퇴화 현상은 더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해결책은 음식이다. 특히 아이의 유전적 잠재력을 파괴하는 당과 씨앗기름을 피해야 한다. 즉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탄산음료를 먹지 말자는 말이다. 그리고 출산 후 다음 임신까지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몸의 영양소 창고를 채우기를 바란다. 당신이 자녀가 있거나 아이를 가질 예정이라면 영양에 더욱 집중하라. 씨앗기름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다. 씨앗기름은 열에 민감한 다불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이 연약한 지방이 열을 받으면 트랜스 지방을 포함한 독성 화합물로 변한다. 그렇다면 다불포화 지방으로 요리하면 프라이팬 위에서 폭발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맞다. 우리는 폭발 요리를 하고 있다. 주방을 날려버리지는 않지만 프라이팬 위에서는 폭발적인 산화 반응의 향연이 펼쳐진다. 씨앗 기름은 옥수수, 콩, 해바라기씨, 카놀라, 모카씨, 홍아씨, 쌀겨, 포도씨에서 추출한 지방이다. 씨앗 기름은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에서 얻는 성분과는 다르다. 식물은 대지의 온기와 강렬한 햇빛에 다불포화 지방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씨앗을 항산화 물질로 가득 채운다. 그런데 이 씨앗 기름을 정제하면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물질은 모두 파괴되며 뒤틀린 분자로 변질된다. 환자들에게 씨앗 기름을 피하라고 조언하면 자신은 카놀라유만 쓴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아주 작은 씨앗에 강한 열과 압력을 가하는 공장용 압착기에 청진기를 대고 들어보면 씨앗의 비명이 들릴지도 모른다. 씨앗 기름은 자동차 엔진 오일처럼 가공되고 정제되고 있다. 가공 초기 단계에는 휘발유 성분인 핵산을 사용한다. 기름을 추출할 때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 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악취 풍기는 기름을 맛있게 만들려면 화학 처리가 필요하다. 먼저 끈적끈적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표백하고 탈취해야 한다. 기름을 정제하는 과정은 20단계 이상을 거쳐야 한다. 일명 건강제품이라 부르는 것 중에는 압착기름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핵산을 쓰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다. 올리브오일, 야자유 등 우리 몸에 좋은 기름은 안정된 포화지방과 단불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다. 씨앗기름은 추출 과정이 복잡하다. 지방 분자를 중합 변이시키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독성지방으로 이뤄진 가공기름이 탄생하는 것이다. 요리에 사용되는 씨앗기름은 음식을 활성산소 범벅으로 만들어 음식 분자를 단단하고 뭉치게 만든다. 화학자들은 이런 반응을 활성산소 연쇄 반응이라고 부른다. 활성산소 연쇄 반응은 음식을 아주 바삭하게 만든다. 그리고 당신의 동맥도 아주 바삭하게 만든다. 다른 인체 조직도 망가뜨려 정상적인 대사 기능에 화학적 혼란을 일으킨다. 바로 염증이다. 과거 보건당국은 건강을 위해서 포화지방을 피하고 불포화지방 섭취를 늘리라고 정책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포화지방은 나쁜 지방, 불포화지방은 좋은 지방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지에 근거한 잘못된 보건정책의 표본입니다. 포화지방은 불포화지방과 달리 우리 몸에 산화와 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해자는 포화지방이 아니라 불포화지방인 씨앗기름, 오메가6입니다. 씨앗기름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매우 쌉니다. 보관이 용이하며 요리할 때 사용하기 편합니다. 오메가3 지방은 염증과 산화를 낮추며 오메가6 지방은 세포의 성장과 뇌와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최적 상태는 1:1 비율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 지방의 소비 비율은 1:1.5, 즉 오메가6 지방을 15배 이상 섭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메가6 지방의 섭취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름을 먹어야 할까요? 포화지방을 드십시오. 포화지방은 안정적인 화학구조를 갖고 있으며 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변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으로는 라드, 돼지기름, 텔로, 소와 양의 기름, 버터, 코코넛 오일을 드십시오. 불포화지방으로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을 가열하지 말고 샐러드에 생으로 뿌려서 드십시오. 자, 마음을 단단히 먹기를 바란다. 지금부터는 설탕 없이 살라는 조언을 듣게 될 것이다. 씨앗기름과 설탕이 가득한 음식의 공통점은 모두 가공식품이라는 사실이다. 달콤함을 사랑하는가? 나도 그랬다. 달콤함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자 에너지가 높아졌다. 체중은 감소했고 일상은 평온하게 바뀌었다. 몸은 아름답게 서서히 변화되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말이다. 과거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음식 고유의 맛도 새롭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했다. 그리고 무릎 통증의 범인을 찾아냈다. 바로 당이었다. 과도한 당은 호르몬 분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연골염증을 가속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남편 루크는 어느 날 친구에게서 얻은 자료 하나를 내밀며 설탕 한 스푼이 백혈구를 4시간 동안 잠재운다는 기사를 보여줬다. 그 후 당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오랜 시간 설탕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당 섭취의 결과가 재앙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당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 피해가 한층 더 막심했다. 중년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과거보다 음식량을 줄여야겠다고 푸념을 늘어놓곤 한다. 실제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당은 인슐린 호르몬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린다.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면 혈당 수치는 더 높아지며 체중 증가, 순환계 및 성기능 장애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진다. 과도한 당은 호르몬 신호를 방해한다. 영양소의 운반 통로를 막아서 뼈와 근육을 약화한다.
아울러 신경정보 전달 체계도 방해하며 우울증과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치매에 걸리게 할 수 있다. 과도한 당은 힘줄 관절을 딱딱하게 만들어 관절염을 일으키며 콜라겐 생성을 방해해서 노화를 앞당긴다. 또한 백혈구가 정상세포와 외부 침입자를 구별하는 판단 기능에 혼란을 준다. 이 혼란은 암과 감염병에 대한 발생 확률을 높인다. 바위처럼 단단한 뱃살은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씨앗기름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반갑지 않은 상징이다. 나는 과체중이 아니었음에도 몸매는 전형적인 사과형이었다. 비로소 좋은 식단을 시작한 35세가 되어서야 마침내 복부 지방이 빠져 여성적인 허리 라인을 갖게 되었다. 보너스로 키는 2.5cm나 더 커졌다. 외계인 조사관이 있다고 잠시 상상해보자. 그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가장 중독성 있는 약물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독 리스트의 상단에는 펜타닐, 코카인, 아편과 같은 마약이 있다. 차례대로 알코올과 니코틴도 보고서에 기록한다. 그런데 우연히 지구인들 대다수가 매일 먹고 있는 정제물질을 발견한다. 지구인들은 이 정제물질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먹고 잠자기 전에도 먹었다. 그는 급히 보고서를 수정한다. 보고서 상단에 당이라고 쓰고 조사를 마친다. 당이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는 많다. 강렬한 달콤함은 코카인 보상을 넘어선다. 실제 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코카인과 당 중에서 후자가 중독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프게도 당의 중독성은 합법이다. 이제 당을 위험물질로 분류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에게 헤로인을 투여하면 뇌의 쾌락 중추에 있는 신경활동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은 아편물질과 동일한 반응을 불러온다. 만약 당신이 아이에게 당이 풍부한 과일 주스, 탄산음료, 달콤한 시리얼, 그리고 과자와 사탕을 먹인다면 아이를 망치는 부모가 되는 셈이다. 이라크 연구자에 따르면 당을 많이 섭취할수록 단맛을 덜 느끼게 되고 단맛을 덜 느낄수록 더 많은 당을 섭취한다고 한다. 설탕이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있다. 필자도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 실험 대상자는 바로 나였다. 나는 10년 동안 커피에 캐러멜 소스를 섞어 마셨다. 커피 한 잔에 설탕 4분의 1컵이 들어갔다. 남편 루크는 내가 제조한 커피를 한 모금 맛보더니 눈이 희둥그레지며 내가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다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설탕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내 면역체계는 완전히 망가졌다. 1년 넘게 제대로 걷지도 운동도 하지 못했다. 결국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금씩 설탕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캐러멜 소스를 4분의 1컵에서 8분의 1컵으로 줄였다. 그 뒤에는 1, 2스푼만 넣었다. 몇 달이 지나자 무릎이 서서히 나아지는 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커피에 설탕을 넣지 않았다.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도 이별했다. 사탕과 과자도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고탄수화물 식품을 완전히 끊었다. 이별 뒤에는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릎 통증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허리 뱃살이 7kg이나 빠졌다. 지금은 당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졌고 입맛은 활기를 되찾았다. 우유와 크림 그리고 생채소의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가구와 먹는 양은 동일하지만 체중은 줄었고 공복감도 잘 느끼지 않았다. 과도한 당은 질병의 원인일 뿐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수술대 위에서 고통받게 만든다. 과다한 당은 신경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환자가 신경질환으로 찾아오면 먼저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당 섭취다. 불안, 가슴 두근거림, 만성 통증과 같은 질환뿐만 아니라 관절질환, 습진, 두드러기, 콧물 같은 알레르기 질환 등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당으로 인해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당 섭취 습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당은 우리 식단 곳곳에 숨겨져 있다.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싶은가? 질병에서 자유롭고 싶은가? 체중을 감량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음식의 4대 기둥을 지켜라. 몸이 먼저 반응할 것이다.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면 음식의 4가지 기둥은 자녀의 건강한 유전자 발현을 도울 것이다. 뼈 있는 고기는 뼈 발육인자와 무기질을 충분히 공급해 아이의 뼈와 관절을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당연히 아이는 키가 더 커지고 운동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일 것이다. 성인은 부드러운 관절과 골다공증을 예방할 것이다. 인공 영양제를 아무리 골라 먹는다 해도 사골 국물만큼 건강을 강화하지는 못한다. 내장육은 뇌를 구성하는 지방과 비타민을 공급해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학습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남아있는 생애 동안 건강한 뇌를 위해 내장육을 지속해서 섭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내장육은 변질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알약으로 영양소를 담아 넣을 수 없다. 활생균으로 가득한 발효 음식은 장에 침투하는 병원균을 막아내며 감염과 알레르기 증상을 방지함으로써 항생제 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활생균은 온갖 종류의 비타민을 자체 생성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 줄 것이다. 비만과 당뇨를 일으키는 텅 빈 칼로리 식품을 섭취하지 말고 발화된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건강한 빵과 밥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음식이 함유하고 있는 항산화제는 캡슐에 담긴 영양 보충제와 비교할 수 없다. 4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습관을 갖는다면 훨씬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조상들의 전통 요리를 통해서 유전자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다음 2단계를 기억하자. 첫째,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키운 최고의 식재료를 찾자. 둘째, 음식의 4대 기둥을 중심으로 요리하자. 먼저 외식을 되도록 자제하고 주방에 익숙해져라. 달걀, 견과류, 크림, 치즈 등 천연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설탕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달콤한 음식을 하루아침에 끊겠다고 욕심내지는 말자. 설탕과 씨앗기름을 줄이면 오래지 않아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천연지방은 설탕에 대한 갈망을 줄어들게 하고 음식의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에너지와 집중력도 좋아질 것이다. 오늘날 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이 유전과 과도한 고기 섭취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씨앗기름과 설탕이 재앙의 원흉이다. 이제 씨앗기름과 설탕을 가족의 금기 목록 맨 꼭대기에 올려놓길 바란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캐서린 셰너헨, 루크 셰너헨의 유전자를 바꾸는 식단이었습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자신의 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책에서는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포도씨유나 카놀라유 같은 기름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왜 안 좋은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책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공 초기 단계에서 휘발유 성분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추천하는 음식 중에 고기와 뼈를 우려낸 곡물과 내장육은 서양인들에겐 생소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음식이죠. 내장에 비타민이 많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새삼 우리 손조들의 지혜로움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낭독해드리지 않은 부분들에도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책을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